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이 점점 거론되면서요. 동북아에서는 긴장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거 양안 전쟁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들이 한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요. 대만을 향한 무력 시위 그리고 군사 인프라 확충이라는 단어가 뜨는데 실제 일단 중국의 움직임부터 한번 볼게요. 이철 박사님, 중국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 지금 중국을 보면 최근 수년간 동안 예. 거의 매년 300차례 이상 대만의 공역을 침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매일 날라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대만을 위한 군사 공격을 위해 대비해서 지금 군대 편제도 바꿨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별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인민무장부라는 것도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예비군이나 미국의 주방위군에 해당이 되는 예.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지금 그 증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국가동원부라는 것도 부처를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기 위한 예. 그런 준비까지 다 하고 있는 그래서 긴장감이 계속 점증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의 어떻게 보면 무력 도발 이런 게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라이칭던 대만 총통이요 나서서 중국 무력 도발 이제 좀 중단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并且放弃以武力及胁迫方式改变台海现状，共同维护印太和平稳定。第一，加速打造台湾之盾，推动。 자, 그러면 이런 중국의 무력 도발에 대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구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에서는요, 보면은 방어 체계 T돔을 구축하고, 그러니까 방어망을 구축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새 미사일 체계를 공개했다는 키워드까지 떴는데, 그러니까 새 미사일을 이제 우리 대만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맞불어 놓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만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다음에 탱궁3라는 국산 미사일을 사용해서 예. 이중 방어막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대만의 방산 전시에서 공개된 치안궁이라는 미사일 경우에는 대만판 LSM, 그러니까 약 70km 사이트 높이까지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대공 요격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다른 이제 그 대만판 나삼스라 불릴 수 있는 예. 텐첸2 미사일 이렇게 해서 4중 방어막을 사용한 T돔, 대만식 그 드론과 미사일 방어막을 지금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 중이고 이를 위해서 국내 총생산의 3%를 초과하도록 지금 국방 예산을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중국은 이렇게 계속 무력 도발이 이어지고 대만은 방어망 구축하고 미사일 체계까지 새롭게 공개하고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더 심상치 않은 거는 이 중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주변국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년 3월이죠. 미국이 임시 국방 전략을 발표했을 때 헤그세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 미국은 본토와 대만 방어, 다시 말하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과 밀착하고 있잖아요. 군사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연례 방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보면 파란 색깔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색,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북한은 권위주의 독재 체계가 예. 지금 사실은 이 갈등과 충돌 직전에 가 있는데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미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 북한, 러시아가 예.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러시아와 혈맹을 맺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에너지가 중국의 경제 발전, 그다음에 북한의 경제 발전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군사 협력과 함께 경제 협력은 양안의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예. 최근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만天安门 광장 막루에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좌정은 우 푸틴 삼각연대가 있었고 그렇죠. 최근에 10월 10일 평양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가 와서 나란히 반미 반서방 연대 그리고 거기에 베트남, 라오스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들 지금 사회주의 국가입니다만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네. 사실 양안 관계와 무관치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안
관계의 긴장감이 감도니까 이게 지금 신냉전 구도로까지 재편되는 모양새로 번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신냉전 구도로 재편되는 가운데 아니 양안 전쟁이 이때 발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점들까지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먼저 이겁니다. 2027년에 발발할 수 있다는 설이 나오는 건데 아니 2027년이면 이철 박사님 이거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거가 있어요? 저부터도 그 2027년이 가장 유력하다고 몇 년부터 주장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요. 또 미국이나 그 대만의 예. 관계, 그러니까 국방과 외교 관계자들 고위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런데 2027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 중국이라는 체제가 5년을 단위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15차 계획 기간이 유력하다는 데서 이제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그 대만의 차기 총통 선거를 위해서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유세를 하는 시기와도 겹쳐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대만의 그 다음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호가 나오게 돼 있고 예. 여기서 충분히 이제 대륙의 중국 공산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제가 그 사적으로 얻은 정보로는 예. 미국의 군부 내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2027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2030년 이전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는 말을 30년 들었고요. 안쪽으로. 네. 반면에 예.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고 다음 행정부로 교체되는 2029년 1월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철 박사님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잖아요.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이런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뭐 시진핑 3년임이 마무리되고 뭐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벤트 저런 게 있다고 한들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전쟁을 일으킬 여력이 됩니까? 경제적으로 눈앞에 어려울 수 있죠. 예. 그런데 중국이 이 대만 통일의 노선은 1999년에 결정을 했고 구체적으로 이제 군사 준비를 시작한 건 2009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알려지기로는 예. 중국 공산당 내의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지금 그 식량 같은 경우 전쟁을 대비해서 2년치 이상을 비축을 했고 그다음 희토류를 비롯해서 중요한 물자들은 지금 20년분을 비축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장 다소간의 경기 침체나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태세는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철 박사님 또 중국 쪽 전문가시니까 이것도 한번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대만의 지금 TSMC 네. 반도체 기업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있어서 지금 대만 침공은 좀 더 힘들 수 있다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질문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시각에서 보면 TSMC라는 것의 가치와 조국 통일이라는 가치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가치이기도 하고요. 또 TSMC도 지금 그래서 일본 구마모토나 아리조나의 그 2나노급 생산 라인들을 증설하고 있는 이유도 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또는 동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막기에는 조금 결정적인 요인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027년을 한번 살펴봤다면은 두 번째 설은 이거예요. 2035년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2035년 전쟁설의 근거는 주로 대만 전문가들한테서 많이 나오는데 예. 핵심은 시간은 중국의 편이기 때문에 늦게 시작할수록 대만이 불리하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7의 국방안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중국군의 현대화 단계가 2035년이 되면 2단계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큰 군사력으로 더 적게 피해를 입어서 양안 전쟁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내놓았고 리닝유 단강대 국제전략연구소 그 교수 역시 이제 군사 개편 후 새로운 교육 과정으로 육성된 장교들이 예. 2035년이 되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쌓기 때문에 이때 공격을 해야지 2027년보다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사람들과 인력으로 사용해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설이 2035년 공격설의 핵심입니다. 예. 또한 이런 주장들이 대만 전문가들한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중국과 대만의 국력 차이가 크고 중국의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예. 결국
뒤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만이 불리해지고 결국 중국의 침공 가능성과 성공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불안감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국제 질서를 위해서더라도 이 전쟁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따져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철 박사님도 들으신 게 많고 또 판단을 하실 테니까 혹시 2027년과 2035년 중에 중국 전문가로 보시기에는 어느 게 좀 더 설득력 있다고 보세요? 저는 두 시기 중에 한 시기를 선택하라면 2027년 쪽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다음 15차에서 예. 시진핑 주석이 한 번 더 연임할 가능성도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35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시진핑 주석 다음 지도부가 전쟁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 100년 목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든 어느 정도의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자욱항 사회 건설이고 예. 또 하나가 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인데 그 소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의 중대 지표가 조국 통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2027년 그러니까 본인이 임기 중에 네. 대만 통일을 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진 그 목표를 모두 충족을 시킨 그런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가 필요한 시진핑이 키를 쥐고 있다 이런 설명을 또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점을 따져봤다면요. 이런 가운데 중국과 대만이요 무기 경쟁에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일단 중국이 지난번 정승절에서 대대적으로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공개했어요. 예, 결국 말씀하신 대로 그 어마어마한 무기, 중국이 자랑하는 그 신무기라고 하는 것들이 예. 결국은 대만을 염두에 둔 군사력 과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보면 둥펑 5B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개량한 둥펑 5C가 나왔는데 이게 뭐 사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요. 어떻게 보면 반격 시스템의 핵심 무기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예. 그다음에 둥펑 61도 나왔거든요. 이게 신형 ICBM입니다. 이게 이제 둥펑 41의 개량형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저군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체 연료에 기반한 사거리가 뭐 15,000km. 그다음에 이제 중거리 미사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 둥펑 26이 있는데 이걸 개량한 26D가 있어요. 사거리가 5,000km 이상이고 이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네. 대만 유사시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접근하기를 상당히 꺼려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외에도 지금 그 해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탄도 이 발사 탄도 미사일이죠. 예. 쥐랑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잉지 20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타격할 수 있는 젠이죠. 젠 20. 또 젠 35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이 대만 침공 시 사용될 수 있는 예. 그런 군사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승절에 저렇게 공개한 게 사실 대만을 보란 듯이 지금 공개를 한 거다라는 설명이신 건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만의 지금 입장은 어떨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중국 못지않게 지금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해요. 특히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전쟁을 준비함으로써 우리는 전쟁을 그래서 피한다라는 말도 해요. 예. 대만으로서는 예. 수십 년 동안 중국의 공격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해왔죠. 그런데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예.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대만과 무기 방면에서 협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취약할 수밖에 없죠. 현재 그 최근 들어서 미국이 무기도 공급을 하고 예. 또 그런 약속도 하고 계약도 했지만 실제로 미국의 그 군수 공급망이 취약하다 보니 지금 대만은 소위 그 비대칭 무기 두 가지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요. 그 하나가 미사일이고 다른 하나가 드론이에요. 드론. 그래서 이 두 분야는 대만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볼 때 예. 중국의 그 무기 시스템과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상태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최근에 대만도 좀 움직임이 심상찮은 게 김민석 특파원 보면은 중국에 맞서서 대만도 5대 신무기라는 걸 또 자랑을 하면서 공개를 했어요. 네. 대만으로 치면 한국의 판교라고 할 수 있는 난강 지역의 그 전시장에서 TADT라고 하는 대만 최대의 방위사업 전시회가 열렸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드렸던 5대 신무기들이 공개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치안국 미사일이라고 제가 앞서 말했던 예. 그 신형 요격 미사일. 요게 대만군의 하늘을 방어하는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대만이 스스로 개발한 치타 D3 경전차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M1A2T 전차 요것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저거요? 예,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이 전차들을 훈련하고 배치한 부대가 이제 대만 타이중의 그 TSMC 시설과 굉장히 가깝다고 하고 사실상 TSMC의 마지막 수문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이 지금 사진 영상에 나오는 바라쿠다 500M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미국의 가장 유망한 국방 스타트업 안두릴이 대만의 국방과학 기술 연구소랑 협력을 해서 대만판 바라쿠다 미사일을 생산하기로 MOU를 맺는 등 각종 자폭 무기 그다음에 무인화 무기에 대해서 투자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 공개된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굉장히 괴롭힌 걸로 유명한 무기고 네. 요걸 사용해서 중국의 상륙 부대를 경멸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저 현장에 가서 지금 저 취재를 해오신 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대만 저 현장 분위기는 어떠세요? 지금 중국 이 침공설에 대해서요. 네. 실제로 이제 중국 침공설에 대응하는 이제 언론인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대만의 그 중국 침공 2027년설이 실제로 가짜라고 하더라도 대만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한 순간 중국은 대만의 방비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걸 알고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활약한 이 교훈을 바탕으로 각종 무인 무기를 사용한 이 방어 전략이라든가 혹은 기동성이 좋은 저 경전차라든가 이런 신개념 무기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생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문섭 센터님. 예. 그럼 이걸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이철 박사님이 조금 전에 뭐 드론 미사일에 어떻게 보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만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대만과 중국의 지금 전력을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미 국방부가 발표한 예. 보고서가 있어요. 24년 중국 국방력 보고서 부록에 보면 지금 표에도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을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지금 육군 총병력을 보면 지금 중국이 104만 명, 대만이 10만 명이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네. 탱크 숫자도 뭐 3,800대 800. 굉장히 열세하죠. 항공모함은 지금 중국이 3척을 가지고 있지만 네. 대만은 없고요. 폭격기 같은 경우 중국이 500대지만 대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만을 가지고 보면 예. 대만과 중국의 군사력을 사실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만이 현저한 열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만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저 섬을 상륙을 해서 점령을 한다. 이 점령을 못하게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금 대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상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일단 거죠. 지리적으로는 이점을 또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제 가능성을 한번 짚어봤어요. 그런데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 우리에게 미칠 영향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양안 전쟁이 만일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걸 대비해야 할까? 일단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게 김민석 특파원.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비유를 하자면 자신의 목이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쉽게 예. 말해서 평택과 군산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가 이 대만과의 전쟁을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협이고 이것들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중국이 북한과 협력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미국과 혹은 대만 시나리오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북한은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병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술이라든가 뭐 현금 받고 이런 대가를 받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주한미군 기지에 발을 묶을 수 있는 행동이라든가 혹은 국지전을 사용해서 한국이 이제 대만을 도와주지 못하거나 혹은 이제 좀 더 크게 하면 일본도 대만을 도와주지 못한 이런 발을 묶어두는 효과로서 북한과 중국이 동시에 침공하는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서 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단순히 우호국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 과연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전쟁에 먼저 나서달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대가를 줘야 될 것인가 요게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다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문 센터장님. 그러니까
북한이 양안 전쟁이 벌어지는 틈을 타서 도발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발을 또 묶을 수 있기도 하고 또 동달아서 동아시아로 집중되고 있는 이목을 끌기 위해서라도 도발을 벌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가장 이 1%의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이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대만을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대만의 타이페이, 그다음에 까오슝의 핵심 군사 기지를 기습 타격을 하게 되죠. 이 수단은 둥펑 15라든지 그다음에 둥펑 21D, 아까 말씀드렸던 젠20 이런 것들이 지해공에서 대만을 공격을 하게 되면 아마 미국과 일본이 즉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요코스카에 이 미국의 항모전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동중국해로 진입을 하게 되고 스텔스 전투기, 즉 F-35, F-22 이런 스텔스 전투기가 방공망을 지원하면서 제공권 확보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주한미군 문제죠.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일부, 다시 말하면 공군이라든지 이런 일부가 이 대만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네. 북한으로서는 주한미군이 북한에 집중하지 못할 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고 그들의 대남 전략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혹이라고 오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우리 대남 무기 KN-23, 24, 예. 그다음에 25 이런 것들을 우리 공격을 하면 우리도 그냥 있을 수는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대응 무기 K9 자주포라든지 천무라든지 또 우리 F-35 우리의 전투기로 우리 맞대응을 하면서 이런 충돌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정이고 예. 또 우리가 저런 걸 알아야지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어본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까지 어떻게 보면 한반도 이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 해도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하는 것 자체는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과거 두 개의 전쟁, 그러니까 북한과 중동을 동시에 전쟁하는 것을 시도했다가 잘 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는데 중국 역시 비슷한 딜레마, 그러니까 북한과의 전쟁이 북한과 남한과의 전쟁이 연루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으나 대만과 그다음에 북한 이게 굉장히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부로서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열심히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만에 이제 상륙하는 이제 남부 쪽의 군사 병력과 예. 그다음에 베이징 근처의 북한과 인접한 병력들은 또 서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이 큰 도박을 한다면 동시에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을 도와주고 이런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야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네.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벌어질 일 한번 따져볼게요. 전문가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전 요구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예.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직후에 우리가 체결이 됐죠. 이 상호 방위 조약 3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동맹이잖아요.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미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한국이 미국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동맹인데 결국은 대만에 문제가 생겼고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이 과연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예. 아까 시나리오에 나왔듯이 북한이 우리를 침공을 한다면 우리가 미국을 도울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동맹 조약의 논리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우리의 대비책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거다라는 건데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참가할 것이라는 질문에 Are we think about that when aliens try to invade us? 그러니까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때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겠다. 이런 답변했는데 예. 이 답변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은 이게 한국과 이게 남의 일이 아닌데 지나치게 가정적인 지나치게 좀 비판하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이야기했다 이런 비판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해외 언론들을 살펴보면 예. 한미일 공조의 협정에서 한미일이 궁극적으로는 대만 침공이라든가 이런 걸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일본이 공식적으로 대만과 중국과의 전쟁이 있을 때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발을 맞춰서 한국도 이제 가정적인 상황에서는 답을 하지 않고 네. 상황이 닥치면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겠다. 이래서 일본과의 그 약간 균형을 맞춘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제 일본이 실제로 이제 지금과의 달리 예. 공개적으로 중국과 대만과의 사이에서 참전을 표명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책을 했을 때 한국도 역시 이런 공개적인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선언을 해야 되는 압력에 직면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모호성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거군요. 자, 그러면 경제적 여파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발생할 일 두 번째입니다. 양안 전쟁이 벌어진다면 공급망이 붕괴된다라는 건데 이철 박사님, 그러니까 대만 해협이 막힐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유감스럽게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예. 모두 한국이 엄청난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 쪽의 싱크탱크에서 나온 분석의 하나인데요. 뭐 다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당사자인 그 대만이 GDP가 12% 정도 감소할 것이다. 그래요. 중국은 거의 9% 가까이 감소할 것이다. 예. 그런데 한국은 23%가 감소할 것이다. 오히려 한국이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그 수입을 해와야 되는 그런 공급에서 의존하는 것이 물량이 크고 네. 또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으면 경제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의 경제 구조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그 과소평가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만 지금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예. 주요 주변의 경제 국가인 중국, 대만, 일본, 미국이 모두 이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의 상승 효과가 일어날 때 어떤 결과가 올지는 사실 상상하기도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네. 그래픽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만 해협을 저렇게 지나가는 수출이 30.3%, 수입이 22.6%인데 저게 지금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경우 저렇게 지금 막히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저게 막히게 되면은 저렇게 우회해서 미야코 해협이라는 데로 가게 되면은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든다는 건데 이런 우리 지금 내부의 지금 경제 상황에도 어마어마한 여파를 미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기 말라카 해협이 막힌다는 거는 중국도 함께 막히는 거죠. 중국도 함께 막히게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중국 시장으로 일어나는 경제 규모만가 사라지게 되고 예. 대만이 그 공급망이 막히면서 경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일본, 한국이 모두 같이 영향을 이제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시아 경제 국가들이 주로 글로벌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제품군, 그런 산업군은 모두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문센 소장님, 네. 우리가 이렇게 양안 전쟁 발발 가능성을 쭉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뭘 대비해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가능성이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사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2050년까지 중국몽을 이루려고 하는 시진핑이 그런 무모한 모험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어떤 가능성에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그 점증하는 위협들 그리고 적어도 지금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공조하면서 특히 북한이 우리에게 무모한 도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한미연합 대비태세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동맹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양안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한번 살펴봤습니다.